함께 만드는 언론 TV연합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TV연합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예전에 말이죠. 최초로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라디오로 축구 중계를 할 때 그때였다 그래요. 그때 파견됐던 아나운서가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예, 원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때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얼마나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때는 가슴 떨리는 그런 말이었다 그래요.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라디오로 듣는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은 몇 대 몇으로 몇 대 빵으로 지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 시대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났죠. 이젠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경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어제도 그런 날이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새벽에. 예, 뭔가 좀 답답한 기분을 갖고 있다가 후반 44분부터 신나셨죠? 게다가 루스타임 때 한 골을 더 넣고 신태용호의 멋진 그런 쾌거.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그러한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얘기였습니다. 이런 날은 또 새벽부터 방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그런 운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우리의 스포츠 평론가, 스포츠당의 당수이신 최동호 당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좀 주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 아직까지는 잠을 자지 못했고요. 아이고. 그 생각 나네요, 진짜. 그 라디오 중계가 있던 시절. 네. 어렸을 때, 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종목을 불문하고, 진짜 너무 항상 분했습니다. 왜요? 뭐냐면, 네. 우리 선수들은 왜 이렇게 착하고 왜 이렇게 순할까. 상대팀은 항상 반칙하고 다 이러는데, 네. 우리가 맨날 반칙이나 이런 걸 우리는 항상 당하는 입장. 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그런 분한 어린 마음에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네, 예. 편파 해설. 예. 예. 그 임태근 이런 분들의 그 이름도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예. 예. 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킹스컵 대회 축구장입니다. 이런 거. 네. 예. 또 말라카낭 경기장입니다. 말라카낭은 저기죠. 말라카낭은 브라질이니까 아니고. 예. 주로 그때 그 당시에는 말레이시아나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 이런 데서 많이 했었었죠. 그리고 권투 하면 이제 고라게임 경기장. 네. 고라구행하고 예. 예, 그랬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장충체육관과 구덕 경기장. 네. 예. 그런 경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요. 오늘 결국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 얘기를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1시 30분에 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3대1로 이겼는데, 네. 예, 말씀하신 대로 1대0으로 우리가 앞서가다가 1대1 동점이 됐고, 네. 후반 종료 직전, 후반 43분에, 네. 결승골 뽑아내고, 2대1로 다시 앞서가는 뒤에, 이 인저리 타임에 네. 한 골을 더 넣었거든요. 네. 일단 이 경기 흐름을 다 보면은 네. 저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요? 카타르가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나갔을 때 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카타르가 보였고 네. 우왕좌왕하는 이 신참들을 네. 멋있게 요리를 하는 그 축구 선진국, 축구 강국들의 네. 플레이를 우리가 보여준 거다. 네. 뭐냐면은 기억을 잠시 되돌려 가서 보면은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아쉽고
깊고 분한 적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앞서가는 경기 후반만 경기. 버티면 되는데 네. 꼭 우리가 후반 들어서 중반 이후에 얻어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항상 수세에 몰리다가 네.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경기를 우리가 마무리하겠다고 수비에 중심을 두는데 항상 우리는 수비를 할 테니 너희가 공격을 해라. 네. 이런 식의 경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골 넣고 난 뒤에 곧바로 실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아, 예.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어떤 경기 경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떤 부족해서 경기의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흐름의 관리를. 네네. 그리고 경기를 지금 스코어대로 끝내려고 해서 수비에 중점을 둘 때에 무조건 수비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수비만 하게 되면 너희는 공격해라, 우리 수비할게, 이런 흐름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플레이로 가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수비진에서 공 돌리다가 얻어 터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었고요. 네. 근데 이 축구를 잘하는 강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그네들이 이기는 경기를 그 스코어대로 관리하면서 경기를 끝내려고 수비에 중점을 둘 때에 골을 오히려 더 많이 넣었어요. 아.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수비에 중점을 두게 되면 우리가 공격에 나서게 되죠. 네. 근데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실수로 공을 빼앗겼을 때 그 기회, 역습기를 놓치지 않고 결국은 골을 낸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그랬군요. 오늘 새벽에서는. 예. 이번에. 와, 그래서 그런 흐름만으로 보면 선수들이 많이 좀 세련되셨다.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 오늘 골 장면, 예. 그러니까 2대1과 3대1 되는 장면, 그거를 이제 되돌려 보니까 뭐라 그러나요? 선수들이 참 문전 앞에서 예. 매우 노련해졌다. 예. 예전에는 허겁지겁 된다는 그런 느낌? 왜 저렇게 쫓기는 듯이 플레이를 할까? 예. 뭐 그러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명확히 계산해서 패스를 하더라도 명확히 계산해서 패스를 하는 느낌이고 예. 그리고 달려드는 수비수들을 개인기로 돌파를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 예, 실력도 있었지만 마음의 여유까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세 번째 골 네. 황희찬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왼쪽 측면 한 5, 60m 드리블 치고 들어갔고요. 아, 예. 거기서 수비수 2명 제치고 네. 공을 중앙으로 끌고 와서 수비수 1명 또 제치고 난 제치고, 다음에 네. 문창진 선수한테 연결을 해줬는데 예. 저는 그때 슛을 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예. 근데 문창진 선수가 달려오는 골키퍼 보고 한 번 접었습니다. 네. 접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차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TV 화면으로 봤을 때 완벽한 골 기회, 그러니까 이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보는데 이런 기회에서 예전에 2010년 그 남아공 월드컵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동국 선수가 네. 1대1 양면에서 여러 번 놓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창진 선수 같은 경우에 침착하게 보고서 정확하게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 골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볼 컨트롤이 완벽했어요, 정말. 예. 그때. 예. 이런 것은 뭐 슛 기술이나 예를 들면 킥력 이런 것들은 예전 선수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경기의 흐름 네. 그리고 문전 앞에서 침착하게 이 상대방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다 보는 이런 눈 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세련됐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 신태용 감독은 골잡이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 것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상의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당수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근데 신태용 감독이 오늘 좀 변칙적인 신태용 감독 별명이 여우거든요. 네. 여우인데, 오늘 그러니까 원래는 4-4-1을 기본으로 합니다. 4-4-1? 4-4-2. 4-4-2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4-2를 기본으로 가는데 오늘 전반전의 포메이션이 3백을 썼거든요. 네. 근데 3백을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비에 좀 중심을 둔다는 얘기. 네. 4백, 4-4-2의 4백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가 4명이니까 네. 훨씬 더 수비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양사이드의 풀백들이 오버래핑에 자주 참가를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순간적인 역습을 당할 기회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3백의 수비수 3명은 안정적으로 수비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수비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전술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왜 3백을 들고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네.
이 카타르가 굉장히 공격적인 팀 컬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홈코트에 이점도 있고, 네. 그리고 득점 랭킹 선두를 달던 선수를 2명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예. 4골을 넣었던. 4골. 이런 또 날카로운 창이 있었으니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몰아붙일 것이다. 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수비 운영으로 전반전 넘긴다 계산한 거죠. 네. 그 후반전에 전술을 바꾼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멋있게 들어맞았죠. 해설을 들어보니까. 예. 카타르 팀이 후반에 예. 막판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예. 라는 거였는데, 그게 참 맞았어요. 예. 그런 것까지도 아마 신태용 감독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데이터, 믿을만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갖고는 있었겠죠. 네. 생각은 고려를 했을 텐데, 이제, 더욱이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류승우 선수, 권창훈 선수, 네. 문창진 선수, 야, 골 넣었던 세 선수가 전부 다 공격수이거든요. 공격수가 다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공격수가 골 넣는다는 거. 근데 이전에 우리 대표팀까지 보게 되면 공격수가 골 넣지 않고 미드필더들 이 골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심지어는 수비수가 넣는 경우도 있었었죠. 근데 수비수가 골 넣어도 좋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공격수들이 골 넣고 수비수들이 골이 터지는 게 그게 이제 더 플러스가 되는 건데 공격수들의 이 골은 터지지 않고 수비수나 미드필더들의 골 위주로 계속 우리가 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항상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올림픽 팀에서는 이 공격수들에 의한 득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 경기에서 수비수들은 조금 좀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게 오늘에서 드러났어요. 네. 첫 번째로 보면은 카타르 선수들이 보니까 기술은 좋더라고요. 네. 수비수들이 1대1 수비에서 뚫리는 장면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비 진영에서 공을 가지고 있다가 그 압박하는 카타르의 공격수들에게 공을 뺏기는 경우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수비 불안은 굉장히 우리가 불안 요소로 아직까지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군요. 예. 예, 하지만,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나타난 젊은 공격수들의 성장, 그리고 예. 공격수들이 제 몫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신태용 감독이 평소에 별명이 여우. 예. 전술로서도 상당 승리를 거둔 거 아닌가. 다만, 수비수들은 아쉽다. 수비수들은 아쉽고요. 근데 우리가 전반전을 실점 없이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길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을 깔았는데 거기에는 오늘 골과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기사를 보니까 많이 주목받지를 못했는데 이 세 명의 수비수 가운데 그 중앙 수비를 맡았던 박용우 선수 있죠. 우리가 네. 흔히 이제 센터백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 박용우 선수의 활약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전 한 중반까지 카타르에게 좀 밀리면서 우리가 수비 중심의 플레이를 해 나갈 때 이 수비수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박용우 선수가 활약을 많이 해줬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격으로 나갈 때는 이 3백의 센터백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겁니다. 네.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이 전방으로 이 공을 좀 배급을 해주는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는 이런 역할까지 해냈거든요. 네. 그래서 골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화려함은 없지만 방영우 선수가 무게 중심을 잡고 이 플레이를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밑바탕을 좀 깔아줬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일본과 이제 결승전을 벌이게 됐죠. 일본이요. 예. 또 되돌아보면 일본으로서는 서력전입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놓고 3, 4위전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붙었죠.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따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독도 세리머니도 있었었고요, 그때. 예. 일본으로서 이제 그 기억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일본이 이번 올림픽 대표팀은 그렇게 특출난 선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성급한 기사들 보면은 예. 홍명보호는 정말 최고의 팀이었는데, 예. 그 전력으로 보면은, 예. 지금 신태용호는 상대적으로 약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뒀다.
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만, 네. 근데 그건 좀 모르죠. 네, 이제 그러니까요. 올림픽 본선 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봐야 되는 건데, 네. 토요일 날 일본과의 결승전을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한다면, 일본은 이렇게 특출난 선수가 없이 조직력으로 굉장히 이끌어온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뜁니다. 많이 뛴다는 얘기는 압박도 적절하게 구사를 하고, 많이 뛰는 조직력의 이 컬러로 이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경기 봤을 때 후반전에 네. 우리 선수들이 쥐가 나가지고 넘어진 선수들이 많이 있었죠. 그라운드에 누워서. 네네네. 한 4명 정도가 그랬습니다. 야. 뭐 김현도 그랬고요. 김현서도 그랬고, 이제 권창훈 선수도 그랬고요. 네네. 한 4명 정도가 그랬는데, 이 다리에 쥐가 난다는 거는 체력에 그만큼 부담을 느낀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때문에 이 결승전 염두에 두면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한 사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체력 회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미 우리가 목표했던 올림픽 티켓은 8회 연속 진출은 따냈기 때문에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근데 네.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제 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신태용 감독으로서는 아마 욕심이 날 겁니다. 네. 마지막 볼에 보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예. 수비수 2명을 순식간에 따돌리는 장면은 정말 그것도 뭡니까? 골라인인가요? 거기서. 미드필더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예. 했는데. 이 대단한 순발력과, 예. 황희찬 선수 폭풍 드립을 보여줬는데요. 예. 그때 카타르 선수들이 그때 이미, 황망했죠. 이제 한 골 내주고 2대1로 뒤지면서 경기 시간 한 1분 30초 정도 남은 시점에서 네. 거의 이제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고서 그냥 네. 흐트러진 겁니다. 네. 이거를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돌파를 해놨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당했어요. 그렇군요. 40년 월드컵 예전에. 본선에 올라가서 예전에.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사소한 거지만 좀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볼게요. 예. 2대1로 앞서는 골을 터뜨렸을 때, 예. 골을 넣은 선수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지 않고, 예. 한참 뛰어가더라고요. 한참 그 코칭 스태프를 향해서, 예? 예, 예. 거기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왜, 보통 보면 그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랑 일단 한번 예, 하고서 예. 가는데, 그럴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저 코치진에서 그동안 나를 조련한 대로, 예. 훈한 대로 이게 맞아 떨어져 갖고, 예. 코치님 또는 감독님, 예. 해냈어요! 이거였군요!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거 했고, 어쩌면은, 지금 연령 이 선수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도 있는 박지성 선수의 히딩크 세레머니. 박지성.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그 장면이 생각이 나서 이 벤치로 달려갔을 수도 있겠고, 저도 이제 그 장면 보고서 권창훈 선수 골 넣자마자 한참 뛰어가는데, 권창훈 선수, 권창훈? 잡고서, 부둥켜 안으려고 우리 선수들이 엄청나게 뒤쫓아갔거든요. 뒤쳐갔는데 그보다 더 예. 빨리 달려갔어요. 예. 근데 굉장히 흥분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세리머니 할 거를 다 짜놓고 들어가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었냐면은 아마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일 겁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 네. 어떤 골 세리머니를 하느냐도 이제 그다음 경기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대서특필되고 막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월드컵에서 우리가 첫 승을 거뒀던 2002년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네. 황선홍 선수가 네. 당시에 골을 넣었잖아요. 네. 멋진 골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골 세리머니를 하려고 뛰어가는데 후배 선수들이 다 쫓아왔었거든요. 네, 네. 이때에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면서 비키라고. 그렇죠. 비키라 그랬어요. 비키라고 네. 손짓을 막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카메라 앞에 가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은 이 세리머니도 본인 스스로 계획했던 것이었었고 네.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었었지만 카메라의 그 원샷이 나에게 집중될 것을 알고서 이 TV 화면에 나갈 내 자신 이미지를 그리면서 자기가 포즈를 잡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을 때 모든 선수들의 그런 축하를 붙이고 달려가는
근데 네. 권창훈 선수 정도면은 네. 이제 수원 삼성이고요. 네. 국가대표 A팀에서 한번 뛰어봤고요. 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는 뭐 또래들에 비해서 이 경기 경험도 많고 프로 세계에서 이 단맛 쓴맛을 어느 정도 본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무의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을까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침대 축구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침대 축구요? 예. 아이고, 왜 중동, 그 체력도 강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테크닉도 좋은 그 선수들이. 예. 왜 침대 축구를 하면서 스스로 그런 스포츠맨십을 저버리는 듯한. 짜증나죠? 네, 짜증나는데. 예. 그 침대 축구가 왜 그럴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홈 경기가 아니라 네. 그 예를 들면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클럽팀 간의 대결. 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기할 때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 팀들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남이 나라 와서도 자기네들 식대로 그런 경기를 펼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은 2013년, 14년 같은 경우에는 대판 큰일 직전까지도 갔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그들은 문화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들 리그에서도 아직까지 보면은 사우디는 아직 왕정이죠. 아, 예, 왕정이죠. 사우디는 왕정이고요. 사우디아라비라는 이름 자체가 사우드가의 아라비아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싫어하는 김씨 집안인데, 예. 그 압둘 아지즈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우드 집안이거든요. 예. 그만큼 아직은 그런 부족 국가적인 이런 느낌, 또 왕정 국가적인 느낌이 예. 중동에 만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사우디도 왕정인데 그 왕가의 일가 친척들이 그 사우디 국가의 주요 국영 회사라고 해야 되죠. 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왕가 일가 친척들이 거기 이제 CEO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오너로서. 네. 그리고 그들이 이 프로축구 팀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연봉 주고 이런 것들도 그 오너 맘이래요. 땡겨서 줄 수도 있고. 네. 그냥 깜빡하면 늦춰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체납이 돼가지고. 근데 그 사우디 선수들은 아무 말도 못한대요. 왕족이니까. 예. 그렇게 그들의 생활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쿠웨이트나 이 다른 국가로 가더라도 이란, 이라크나 가더라도 왕정은 무너졌지만 네. 아직까지 그 왕권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 리그의 축구팀을 운영하는데 그 왕가의 일족들이 그 자존심을 걸고 승리를 위해서 이제 보너스도 주고 원리 원칙 없이 이렇게 이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기는 것이 전부가 다 된 거죠. 결국은 매너고 뭐고 잔재미고 뭐고 일단은 그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옳다. 예. 나는 이것 때문에 좀 찌질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지만 침대 축구라도 해야 된다. 예. 나는 이게 팽배하는 예, 겁니까? 그게 시작이 됐는데 네, 네. 그게 부끄러운 줄을 알면 네.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계기가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도 사실 2002년 그 즈음까지는 네. 온갖 심지어 침도 많이 뱉고 그랬어요. 수비할 때 상대 공격수 열받게 한다고. 네네. 그랬는데 2002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많이 나갔죠. 네네. 해외에. 이제 국제적인 매너를 막 익히고 들어온 겁니다. 네. 이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그 선수들의 어떤 그 인생 자체, 네. 은퇴 이후에 살아가는 것도 보면서 그들이 이제 한국 오고 가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는 사우디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온리 외국 선수들만 사우디 리그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진 매너라던가 그런 뭐라 그러나요? 정정당당한 승부 예. 이런 것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그래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아니 그래도 TV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클럽의 경기를 보고 그럴 텐데 예. 역시 몸으로 부딪히는 것만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시아권에서 주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대표팀 경기보다는 선수들의 기량이 늘고 확인하는 것들은 주로 자기 소속팀 경기거든요. 네. 클럽팀 간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등을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왔을 때도 몇 차례 문제가 됐었어요. 됐었었는데, 그 이제 AFC 아시아 축구연맹의 제소가 올라가죠. 네. 소용이 없습니다. 네. AFC를 이 중동에서 다 접수를 했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배고픈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 쪽으로는. 하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게 1986년이던가요? 예. 아르헨티나와 붙었을 때. 우리가? 예. 그때. 허정무 감독? 예. 그때 노장 선수였던 허정무. 진돗개라는 별명이었는데, 좋게 얘기하면 투혼을 다한 수비를 보여줬고, 나쁘게 얘기하면 마라도나를, 공을 차지 않고 마라도나를 계속 찾잖아요. 그래서 태권도 축구라고 태권도 그랬죠. 축구라 그랬었는데. 예, 끝나고 나한테 외신에서, 예. 뭐, 우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뭐 투혼으로 생각했었고 했었는데, 포장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좀 더 냉정한 시각인 외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축구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때 뭐 감독들도 코치진도 모두 추리닝 바람으로 그라운드에 예. 나가 있었던 그런 시절. 예.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스스로의 품격이라든지 이 선수들한테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계기가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해외 경험을 해보고 국제적인 흐름을 접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낫다. 하긴 농구 선수들이 자유투를 한 다음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서로 세레머니를 하면서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도 실은 외국인 선수들이 용병으로 국내에서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TV를 보면서 중계를 보면서 그걸 보긴 했겠지만 실제로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예, 이런 좋은 매너 같은 경우가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사실은 2002년 월드컵 통해서 예를 들면은 감독들이 헤드 코치들이 코치진들이 양복을 입고 하는 것도 예. 이제 정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죠. 그렇게 됐고, 좀 많은 좀 변화가 있었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2002년,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2002년에 4강 신화를 이뤘다는 성적이 아니라, 네. 2002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준비했던 여러 가지 그 노력과 성과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접했던 새로운 문화거든요. 네. 뭐냐면은 일단 인프라가 완비가 됐죠. 월드컵 경기장들. 그렇죠. 네. 그리고 히딩크라는 새로운 감독을 영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선수들이 2002년 이후에 계속 해외 진출하면서 해외 유럽 축구로 진출하는 물꼬를 텄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오케이 마리님, 이번 토요일 밤 치맥 많이 팔리겠네요.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토요일 밤이라 한일전 축구, 그것도 결승전, 두 팀 다 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상태라 피 튀기는 대결은 피하겠지만 한일전이란 특수성 때문에 흥미진진하죠. 성인 국대라 덜 하겠지만요. 라는 얘기 하셨고요. 최당수 기다렸습니다. 엘비스33님. 바바운주 김은주님, 최당수님 반갑습니다. 라고 써놓고, 손쌤 목소리만 들려 잠시 머뭇거렸네요. 라고 했는데, 이분 무슨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가? 제가 방자고. 예.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자. 사실은, 하는 선수도 그렇고, 예. 보는 사람도 그렇고, 가장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 심지어는 공이 날아가는 거, 또 잘 보이지 않는, 예. 거기서 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만, 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만, 아이스하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이스하키. 예. 근데, 이거,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프로야구장, 물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관중들이 많아지고 여성 팬들이 증가하니까 네. 가장 물 좋은 곳이 아이스하키장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관중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데 일부 이제 조금씩 오는 팬들, 관중들이 있는데 아이스하키장이 이렇게 물이 좋다 이런 소문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죠 한때. 아이스하키장의 그런 에너지, 예. 그런 에너지에 그 젊은 여성들이 예. 매혹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차려 입고 오게 되니까 아이스링크이다 보니까 추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도 좀 있긴 했었는데 네.
한국 아이스하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는 또 내 처음 들어보네요.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네. 이렇게 귀화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번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21일에 네. 대한체육회가 이 캐나다 출신 이 골키퍼죠. 네. 캐나다 출신 골키퍼 이 맷 달튼 네. 선수하고 에릭 리건 선수 특별 귀화를 결정했거든요. 예, 특별 귀화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법무부에서 이 서류 심사하고 인터뷰만 하게 되는데 이거 다 거의 다 통과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귀화를 해서 이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평창에서 뛰게 되면은 네. 아이스하키가 한 팀이 22명이거든요. 네. 현재까지 귀화 선수가 6명입니다. 맞네요. 많죠. 네. 근데 아마 10명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평창에서 우리가 금메달 땄다. 아이스하키가. 네. 와, 대단한 기적이죠.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22명 중에 10명이 다 외국인 선수. 이것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가 좀 찡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러시아에서 쇼트트랙 우승을 했는데 예. 안효수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간다. 예. 근데 저는 귀화 선수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네. 충분히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두 명, 그러니까 한두 단체 명? 종목에서 한두 명 정도가 귀화 선수가 있어서 있다고 한다면 전혀 똑같은 이제 감동, 국가대표라는 그 이름에 이제 감동을 받을 텐데 네. 딱 열고 보니까 이 마스크를 딱 열고 보니까 한 팀의 절반 정도가 다 귀화 선수로 채워져 있다. 네. 라고 한다면은, 우리 팀이다, 국가대표다. 이런 거에 저는 이렇게 그런 감동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지금 예. 6명이나 귀화를 했고 예. 그리고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제가 알고는 아이스하키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예. 대학 다닐 때 라이벌 학교랑 1년에 한 번씩은 틀림없이 맞붙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간 거 빼놓고는 아이스하키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이스하키가 이제 이 문제는 아이스하키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귀화 선수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최근에만 듭니다. 2014년에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네. 여기서 이탈리아가 22명 중에 12명이 귀화 선수였습니다. 오.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똑같은 경우인데 네. 98년에 나가노 올림픽 있었잖아요. 네, 나가노 동계올림픽. 자국에서 올림픽 열다 보니 성적을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도 아이스하키에서 그 당시 대표팀에 9명이 귀화 선수였습니다. 세상에.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귀화한 다음에는 국적을 그렇죠.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귀화했다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러시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이 3개밖에 안 됐었어요. 3개 안 되는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종합순위 1등을 했거든요. 네. 금메달 13개를 따가지고. 네. 근데 그 금메달 13개 중에 7개가 귀화 선수들이 가져온 거예요. 네. 와. 이거 좀 심하네요. 그죠? 그렇죠. 러시아도 심하죠. 거기다가 카타르 같은 경우에 네. 잘 아시죠. 축구 대표팀 베스트 11 중에 한 8명에서 9명 귀화 선수입니다. 네. 근데 카타르 안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귀화 선수들로 거의 대부분을 채워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국가를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 카메라가 한 명씩 비춰주는데 국가를 따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국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었었고 네. 핸드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핸드볼 대표팀은 16명 중에 15명이 귀화 선수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군요. 중동 국가 위주로 가가지고 심지어는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 열렸을 때 이 중동 국가들이 아프리카 선수들 귀화시켜가지고 메달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육상에서는 이게 무슨 아시안 게임이냐, 아프리카 게임이지.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었죠. 그렇군요. 근데 종목별로 조금의 편차는 있어요. 네. 근데 축구에서는 일찌감치 귀화 선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축구는 귀화 선수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자격 기준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강화했냐면은 귀화 선수는 최소 2년간 네. 해당국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최소 2년을 최소 5년간으로 강화를 했고요. 네. 국제 농구연맹 FIFA에서도
중동 국가들에서 귀화 선수를 많이 영입을 하니까 네. 귀화 선수는 엔트리에 한 명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중이군요. 예.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육상이나 핸드볼, 탁구, 아이스하키 이 종목들은 귀화 선수에 대해서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틈새를 하여튼 중동 국가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가지고 귀화 선수로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군요. 이것이 만약에 저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올림픽에 참가하는 총 선수단의 10% 정도의 하나한다. 귀화 선수는 예. 이 정도의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뭐 언젠가는 예를 들면은 상위 그 톱10 안에 있는 국가들이 머니 게임 네. 머니게임으로 다 귀화 선수 데리고 와가지고, 외국인 선수 앞세워서 메달 따내가는 경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되다 보면 반드시 또 반작용도 있겠죠. 그래서 IOC에서도 이제 나중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긴, 국제탁구대 결승전에 보니까 전부 다 중국이냐. 그쵸. 국적은 다른데. 예. 일본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코야마 지레. 예. 그 허스리 예. 선수가 기와에서 일본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일본 대표 선수로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 탁구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그 국가들도 네. 한 16강 이상 넘어가면 다 중국 선수들이 그냥 국기만 다른 유니폼 입고 다 뛰고 있는 거거든요. 뭐 순기능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하면서 국내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참 정말 황당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만 그렇게 어렸을 때는 청년 시절인가? 예. 그냥 집에 있다가 아이스하키 경기를 봤는데 거기에 그 캐나다 동포대 중학생들이고 예. 그리고 여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캐나다 동포 중학생들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선수랑 이 아이스하키를 하는 건데 예. 일단 복장이 달라요. 근데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막강하게 이렇게 무장을 했죠. 예. 근데 교포 선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날렵한 유니폼이었는데.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날렵하고 키 작은 그런 중학생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즉, 아주 어렸을 때부터 캐나다에서,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까. 예. 기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네, 그런 거 있었는데, 아이스하키는 수준 차이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예,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있죠? 그래서 예. 뭐 출전하고 싶다고 해갖고 다 출전하는 게 아닌데,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겁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3부 리그에서 놀다가 2부 리그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것도 많이 발전했네. 예, 그래서 원래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는 출전 자격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을 달고 이 개최국으로서 출전할 수 있는 티켓을 얻었죠. 뭔데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랭킹 18위 정도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출전할 수 있다. 너무 네. 실력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이 정도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족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예. 근데 자꾸 제가 이 귀화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귀화를 저는 거부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탁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탁구로 중국 선수들이 귀화를 해서 메달을 따낸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당혜서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고요. 네. 그리고 올해 리우 올림픽에도 이 국가대표인데 지금 중국에서 귀화한 이 전지희 선수가 네. 출전할 예정이에요. 근데 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스하키는 특별 귀화잖아요. 네. 근데 당혜서 선수하고 전지희 선수는 일반 귀화했어요. 시험도 치르고 그랬다는 얘기군요. 예. 네. 근데 이 국제탁구연맹은 이미 탁구 중국 선수들의 해외 귀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귀화 선수들은 3년 동안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국가대표로. 그래요? 이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귀화를 보려고 하면은 최소 자격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3년은 거주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한번 한국에 오겠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6년 동안은 그냥 연습생, 네. 훈련만 하면서 지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국내 리그만 참가하던가.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냥 연습생 신분으로 오거든요. 네. 근데 올 때가 대부분 다 보면 17, 18 이 정도 나이. 네. 이 정도 나이에서 6년 동안
그 자기보다 실력이 뒤처지는 한국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가는 걸 보면서 혼자서 그 피 끓는 청춘 동안 혼자서 사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결혼도 하고 한국에서 살기도 하면서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진짜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내가 뼈를 묻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부 프로농구에도 우리 귀화 선수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서 한국으로 귀화한 선수들. 문태종 선수도 계시고. 근데 네. 일부 프로농구 선수들은 귀화를 해가지고 한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국말 아직까지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말 못할 수도 있죠. 이 두뇌의 뭐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6년 이상 살면서 한국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걸 하겠지만 네. 그건 뭐냐면 한국말을 귀화를 했지만 일부러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 뭐 주세요, 얼마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때그때 물어봐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습득해가지고 그냥 짧은 한국어만 구사하는 건데, 이런 선수들도 있다는 거 한다는 거는 그들의 의식 속에 우리가 어떨까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스하키 귀화 선수, 아이스하키에서 우리가 귀화 선수 예를 들어서 10명을 영입을 해서 메달을 따냈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국적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그 보름 동안 네. 귀화 선수라는 것도 결국에 그들이 귀화해가지고 우리 아이스하키 발전에 어떤 밑거름이 됐다. 네. 해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아이스하키 발전돼서 뒤돌아봤을 때 그때의 귀화 선수들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귀화 선수 자체도 그냥 평창 올림픽 성적 내기 위한 일회용 깜짝 이벤트로 끝나버리면은 이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케마니님께서 평창 아이스하키 들러리 안 하려고 귀화시키는 듯 안현수 같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국대 한번 올림픽 한번 나가고 싶은데 경쟁이 심하니 나갈 수도 없고 기회가 없으니 일찌감치 전향한 케이스. 올림픽 출전 대표로 나간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혹시라도 출전하게 된다 해도 외국 애들 보기에 우리가 아이스하키 잘해서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라는 이런 그 견해도 있습니다. 예. 예, 보니까 지금 보통은 이제 중간에 음악 한 곡 듣고서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뭐 예. 이렇게 됐는데 달리는 김에 그러면 마지막 얘기를 하고 예. 예, 그러고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뭘까요? 동계 종목 얘기거든요. 동계 종목. 아마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봅슬레이에서 우리가 드디어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내고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봅슬레이 인생에서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봅슬레이에서요. 최이상의. 그리고 스켈레톤에 했던 윤성빈 선수는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자, 스켈레톤과 봅슬레이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봅슬레이는 우리가 썰매라고 하면 얼음 위를 지치는 건데, 네. 봅슬레이는 마치 조그만 자동차처럼 네. 그 실내 공간이 있어서 거기 그 안에 들어가서 타죠. 네. 그리고 이 인생 같은 경우에는, 봅슬레이의 그 브레이크 작동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그 제어장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스켈레톤과 루찌는 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썰매예요.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타기 엎드려서 때문에 타고. 머리가 먼저 내려오고요. 네. 루찌는 드러눕기 때문에 드러눕고, 예. 머리가 뒤로 가고 발이 먼저 내려오죠. 야, 그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무섭겠죠. 예, 진짜 무섭겠네. 순간 그 최고 시속이 150km까지 나옵니다. 그거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예. 예.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그 썰매 종목이 세 종목이거든요. 예. 봅슬레이, 루치, 스켈레톤. 네. 언제부터 탔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역사도 짧죠. 네네. 거기다가 우리가 뭐 한때 그 무한도전에서 소개돼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얻을 정도로 봅슬레이. 예. 한 뭐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그 썰매를 전부 다 뭐 그 유럽에서 타다가 버린 거, 네. 그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까이 오니까 2, 3년 사이에 이제 그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겁니다. 선수들이 해외 전지 훈련도 많이 하고 장비도 보강이 되고 국기대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까 네.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였었죠. 네. 그랬는데 또 컬링도 아시죠? 예.
컬링 이제 빗자루 아니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네, 예. 네. 이 컬링에서도 남자 컬링 대표팀이 유럽 투어에 나가서 또 준우승까지. 네. 그러니까 소치 동계올림픽 메달 땄던 팀들과 자웅을 겨루면서 준우승까지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역시 투자한 만큼 투자를 하는 만큼 성과를 낸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화끈한 거는 있어요. 네. 체계적이고 일본처럼 장시간을 두고서 장기 플랜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 없는데 한번 하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집중적인 게 뭐가 이루어지면은 성과는 반드시 내는 좀 그런 게 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그때 금방 잊어버린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그냥 문제인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 예, 저도 재밌게 봤었습니다.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그게 한국판 쿨 러닝이라고 하는. 예. 예,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선수들도 처음 출전했었던 올림픽에서는 잘 나가다가 결국엔 장비 고장이던가요? 영화에 따르면. 예. 그걸로 불륜을 삼켰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출전해서 성과를 거두게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사실 지금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팀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마 그 후로는 명명이 끊어졌겠죠. 근데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평창 이후에 우리 솔맨 정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장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엘리트 스포츠.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 평창에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그렇게 삼수까지 해서 유치를 했으면은 이 생활체육으로서의 그 저변이 확대되는 것으로서의 그 동계 스포츠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짝 지금 투자를 해서 썰매 종목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 그 경기장 유지도 힘들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실업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경기장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한 달에 그 냉동비로만 엄청난 그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경기장인데 지자체 재정이 부담이 되고요. 네. 국지대회 열지도 못하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이 모처럼 이 성과를 일궈내는 이 썰매 종목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팀들도 해체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한겨울밤의 꿈처럼 평창에서의 한 보름 환호와 그 환희 올림픽 메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예산을 쏟아붓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뒤늦게라도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한 봅슬레이 연맹이라든지 연맹이나 협회에서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루치 스켈레톤 봅슬레이 이런 거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아니죠. 그러게 말이에요. 평창이 있으니까 그냥 명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기회를 잡아서 그나마 투자가 이루어지니 평창 올림픽 이후를 길게 내다보고 먹고 살 길 명맥 유지할 길을 어떻게 한번 마련하는데 골몰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그때도 보면은 집중적으로 스타들을 키워서 돈을 들여서 메달 따고 그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별 성과가 없는 그런 종목들도 부지기수였고요.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도쿄올림픽 때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었던 유도. 유도는 그거에 힘입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본이 그 당시에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숫자로 2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도는 지금 당당히 어느 곳에 가든 제대로 된 정식 종목으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도를 배우는 인구들도 많고 이런 두 가지 예로 보듯이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취해서 장기적인 이런 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것은 일단 그 선수들을 위해서도 정말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죠. 국가대표에 나왔던 스토리가 있죠. 거기서 스키 점프 팀을 왜 창단했습니까? 그 봅슬레이가 아니고 참 스키 점프였죠. 스키 점프 팀을 왜 창단했냐 하면 그게 아주 현실적이고 그 얘기가 맞는 건데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정치적인 동계 종목
우리도 동계 종목 이렇게 팀이 이렇게 많이 있고 동계 종목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동계 종목이라고 썰매가 아니라 그 동계 종목이라고 스키밖에 하는 게 없는 나라가 뭔 동계 종목 유치냐. 네.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스키 대표팀을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서 근데 선수들과 코치진, 영화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멋지게 스포츠의 그런 논리로 또 자신들의 그 노력으로 멋지게 복수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정신 차릴 정치인들은 아니죠. 네. 정치인들은 아니죠. 네. 아니고 뭐 그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아름답게만 기억하고 있는 이 코리아 팀, 탁구 남북 단일팀 같은 경우에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선수들은 너무나 가슴이 쓰립니다. 그렇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인 결단으로 남북 단일팀 만들어서 대회에 출전시켜 네. 결정이 납니다. 예.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선수들은 처음에는 다 남과 북 선수 모두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나와 맞는 선수가 있고 내가 같이 뛰고 싶은 선수가 있고 같이 훈련해온 선수가 있는데 호흡을 맞춰온 선수를 버리고 남과 북이 그 구색맞춤으로 짝을 이루기도 하고 혼합복싱, 단복싱 같은 맞춰야 되거든요. 네. 처음에 훈련 방법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니까 갈등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한 핏줄이다 보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네. 정이 들만 하면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현정아 선수가 네. 근데 그 당시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순진한 마음으로 우리 단일팀 다음번 세계 대회에도 꼭 다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좋은 성과를 냈던 단일팀 그 다음 세계 선수권 대회에 못 내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못 내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상처받은 선수들만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네. 현정아 감독이 실제로 그랬어요. 만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한 차례 이벤트용 팀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랬군요. 자, 이런 스포츠라는 것은 현대 스포츠라는 것은 특히 국가대항 스포츠라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껏 좀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예. 오늘 스포츠당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심도 높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게시판 가볼게요. 아이고 강나루님께서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원래는 다른 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바의 The Winner Takes All을 신청곡으로 해주셨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면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보자. 예, 여기 있군요. 오늘 당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바의 The Winner Takes All 이 노래는 그래요. 지나가버린 깨져버린 사랑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아바의 기타리스트 비에론 올베우스가 자신과 부부였던 아그네사 폴스코크 또 아바의 멤버죠. 와의 그런 이별을 슬퍼하면서 쓴 가사. 위스키 한 병을 먹고서 가사를 썼대요. 거기에 건반을 치던 매니 앤더슨 이분이 곡을 붙였고요. 아바 멤버들이 꼽는 최고의 명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녹음할 때 아내였던 아그네사가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서 녹음실 안에서 비에론 올베우스는 펑펑 눈물을 흘렸고요. 강나루님 오늘 마지막 곡 나누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케마리님께서도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Winner Takes All. I don't wanna talk about the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